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주가 연계증권 ELS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 H지수요. 근데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기 전에 ELS가 뭔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ELS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금융 파생 상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이 있고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상품인데요. 특정 주식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지수와 연계를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만기가 될 때까지요.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한 이제 확정된 수익을 보장을 하는데 만약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높은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문제가 되는 게 홍콩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인 거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홍콩의 이제 H 지수하고 연계된 ELS 상품인데요. 이 홍콩 H 지수라고 하는 것은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국 국영 기업 50개 기업의 이제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되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ELS 증권이 대체로 한 만기 3년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3년 전 2021년 이제 상반기를 한번 보면 그때 당시 홍콩 H 지수가 한 12,000선에서 13,000선을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6,00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요. 3년 만에. 그래서 내년 이제 초에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제 ELS 증권들이 만약에 이제 H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한 3조 원 정도 이제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증권 상품에 이제 잔액이 한 8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손실이 한 40~50%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3조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당국도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모양새인데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될까요? 지금 이제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 금융상품의 이제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을 했나 하지 않았나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이걸 제대로 이제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을 때 불안전 판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ELS 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 그 여부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ELS 상품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좀 노령층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이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받았는지 그래서 요 여부를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위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될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좀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지 그 추후에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금융사에서 이렇게 불안전 판매한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금융사에 책임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그 운용할 때 좀 이제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금융사에 많은 책임을 부과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ELS 상품을 금융사에서 판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에 2021년 이후에는 그 금융상품을 이제 판매할 때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특징들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녹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상품을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불안전 판매라고 이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가 일부 책임을 지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을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 2021년 이후에는 상품 설명에 대한
그 녹취가 의무화가 됐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판매 과정을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을 설명할 때 실제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충분히 하게 되면 한 4, 50분 정도가 이제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4, 50분 동안 한 사람한테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녹취를 하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빠르게 속도를 높여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고객이 아니라 뭐 금융사 직원이 직접 사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불안전 판매 여부를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8위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새 주인이 이르면 이번 달에 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는데요. 지금 하림그룹과 동원그룹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본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림하고 동원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인수 희망 가격을 적어냈는데요. 이게 한 6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하림이 동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입찰이 될 가능성이 이제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산업은행인데요. 산업은행에서 그 인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을 이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 6조 이제 뭐 몇천억 원대, 6조 원대 조금 넘는 정도로 수준으로 지금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그 인수 희망 가격이 높아야지만 사실은 입찰이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림이랑 동원이 적어낸 이제 인수 희망 가격이 이 입찰 예정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가지고 입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동원과 하림 둘 다 그 인수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된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런 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누가 직접 이 HMM을 이제 가지게 될지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결과가 이제 올해 안으로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이 현금 조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동원이랑 하림이 각각 내세우는 이 입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림과 동원이 각각 보면 자산 규모가 하림은 한 17조 원, 그다음에 동원은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입찰할 때 이제 희망 매매 가격이 한 6조 3천억 원 내지 4천억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자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대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림 같은 경우는 재무적 이제 투자자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JKL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모펀드하고 손을 잡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 기업인 호반건설에서도 이제 좀 도움을 주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원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누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낙찰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재무적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본 적정 비율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원은 이제 대규모로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의 손을 잡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좀 유동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인수 자금을 최대한 이제 좀 줄이면서 그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하지만 해운 시황은 현재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HMM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도 지금 부진한데 인수에 투입해야 되는 자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칫하다가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두 기업 둘 다 자산 규모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업체를 지금 낙찰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차입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이제 금리를 지불하면서 마련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자 부담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운업 지금 시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중간에 해운업이 굉장히 큰 호황을 맞았었는데요. 지금 그 효과가 좀 사라지고 지금 앞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해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이 좀 경기를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좀 해운업이 나아지는데 현재 해운업 시황이 좋지 않은 것이 HMM만 하더라도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97%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업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불황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좀 자금력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승자의 좀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하림과 동원이 이 인수전에 이제 뛰어든 것은 아무래도 기업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해운업의 불황 시기를 좀 잘 버텨내고 만약에 누구든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 이제 H&M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해운업 업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해운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경기를 선행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해운업의 이제 업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가 해상 운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해상 운임 지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중국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이제 주요 항로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운임을 지수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를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그 운임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만약에 수요가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될 때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당연히 원자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주문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생산되는 제품들을 또 실어 날리기 위해서 이제 해상 운임에 대한 운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임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상 운임 지수들이 사실 2022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간에는 그 항만 적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보복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해상 운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런 효과가 좀 가시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현재는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해운업 쪽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질지는 현재는 뚜렷한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경기의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해상업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도 있고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30일 날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 이제 회의겠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올해 마지막 금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뭐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아니면 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미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이제 물가 목표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향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운용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또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